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네, 조재길입니다. 와, 드디어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힘과 행운, 또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만큼 올 한 해 시청자분들 건강과 수익에도 에너지가 가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과 지혜를 상징하는 용의 기운처럼 투자자분들의 힘찬 도약을 우리 한국경제TV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의 첫 거래일, 한 해를 미리 정리해보는 캘린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2024년의 첫 포문을 여는 1월 2일 국내 증시 개장 전 2024년 한 해를 미리 조망해보죠. 오늘 네 분과 함께 2024년의 첫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정소람 기자, 또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주식투자연구소 곽용훈 대표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먼저 당장 이번 달이죠. 1월을 포함해 3월까지 1분기 국내외 주요 일정엔 어떤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지 정준혜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내년에 어떤 일정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2024 증시 캘린더를 통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먼저 1분기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부터 11일까지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요. 또 9일부터 12일까지는 세계 최대 IT, 또 가전 전시회인 CES 2024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13일에는 대만 총통선거가, 18일부터 20일까지는 다보스 포럼이, 30일부터 31일까지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2월도 체크해볼까요? 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중국의 춘절 연휴인데요. 여행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항공과 화장품, 면세점 등 중국 소비자 관련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22일에는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26일부터 29일까지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열리고요. 또 27일은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날입니다. 네, 3월도 보실까요? 4일부터 6일까지 아세안 정상회담이 개최되고요. 17일에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는 FOMC 회의가 있고 또 31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끝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에는 신작 게임들이 많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 출시가 예정돼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가디스 오더와 롬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과 판타스틱 4, 베이스볼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1분기 게임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1분기 주요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올해 일어날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것,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부분들을 이제 정준혜 캐스터가 이렇게 정리를 쭉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분기 지금 딱 설명을 했죠. 1분기에 중요하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중에서 우리 신인규 기자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중요한 핵심 이벤트 뭐가 있습니까? 먼저 가까이 이제 8일에 있을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다음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과 이 투자자들이 모이는 업계 최대 행사입니다. 최대 행사인데 이게 지난 2015년에 보면 한미약품이 5조 원대 기술 수출을 했었고요. 2018년에는 유한양행이 1조 8천억 원대, 1조 4천억 원대 기술 이전 계약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기술 교류뿐 아니라 이 투자자들과의 공식 미팅이나 비공식 미팅 등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사고요. 우리 기업 가운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 연사로 참석을 하고요. SK바이오팜과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유한양행, 카카오 헬스케어 등도 참석을 합니다. 네, 그럼 이달 8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새해 첫 주요 일정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주 전부터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과연 미국으로 출동하는 여러 K바이오 기업들 중에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기업을 좀 압축해보자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유강희 대표님.
네, 앞서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몇 개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ADC, 그리고 작년에 조금 이슈가 많았던 비만 치료제와 바이오 AI 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가가 아닌 뭐 기술 계약으로 좀 이루어져야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 모두 항체 약물 접합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ADC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암 세포만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규모가 2028년도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조 원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 설비 가동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10월 18일 날 렉나자 임상 결과가 기대치보다 좀 안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1차 치료에 대해 항암제 1차 치료에 대해서 건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상반기에 미국 FDA 승인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헬스케어지만 엔비디아도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헬스케어 산업 내에서 AI 모델이 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 제약과 IT 기업과의 제휴가 좀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주의 중요한 게 이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이지만 우리 IT 기업들한테는 CES, 미국에서 열리는 CES 굉장히 중요한데 요 부분은 우리 정소람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줄 텐데 정 기자, 네. 팔은 다 나왔습니까? 지금 좀 전에 보니까 깁스하고 왔던데. 네, 지난 2달 전에 딱 이 방송을 한 날 다쳐가지고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들으셨습니다. 예, CES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CES는 이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세계 최대 전자 IT 전시회인데요. 이 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서 새로운 기술 그리고 신제품을 뽐내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해 일주일 정도 라스베가스에서 머물면서 이 행사를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축구장 크기 26개 정도의 전시장에서 와. 기업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를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 한 2,500개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규모가 더 커집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로라는 기업들,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기업들은 물론 참석을 하고요. 또 뭐 엔비디아나 구글, 아마존, 인텔 같은 빅테크들도 좀 총출동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 이번에 기조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행사의 최대 화두는 역시 지난해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이기도 했던 인공지능, 바로 AI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AI가 단순히 뭐 검색이나 쇼핑, 스마트홈 이런 뿐만 아니라 뭐 모빌리티나 헬스케어 전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들을 실제로 일으키고 있는지 또 어떤 기업이 진정한 혁신을 보여줄지 주목해 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랑은 바로 하루 차이가 납니다. 오는 9일 CES 2024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AI, 뭐 자율주행, 로봇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그럼 곽영훈 대표님은 이 안에서도 특히 어떤 섹터, 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키워드 개념으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이 되고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핵심적인 게 AI입니다. 그래서 AI 하면은 키워드가 이제 스마트홈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AI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이제 주요 업체의 참석이 예상이 되는데 다 예상을 하는데요. 참석을 하는데 삼성전자, LG, 현대차 그룹이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똑똑한 초연결 강화 이 부분인데
그 갤럭시가 나오게 되면은 뭐 번역이 되는 또 갤럭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좀 주목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번에 부스 최대 규모의 부스가 더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장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장 쪽 하면은 삼성그룹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흐름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관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하면은 당연히 전장하면은 또 MLCC 전장 쪽이겠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상당히 좀 높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작년에 20%, 올해 25% 정도 전장 비중이 또 증가한다고 하고 연평균 15% 이상의 또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목을 아니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전장용 MLCC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파워트레인 쪽이라든가 뭐 첨단 운전자 제어 시스템 아다스라고 얘기하죠. 인포테인먼트, 뭐 바디 셰시 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쪽에서는 삼성전기를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죠. SDV라고 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라는 개념이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나 뭐 토요타라든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전부 지금 뭐 SDV 시동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도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업은 당연히 현대오토에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장용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CES는 기자들한테 굉장히 악몽과 같은 행사입니다. 우리 신 기자나 우리 정 기자도 뭐 다녀와서 잘 알겠지만 낮에 취재하고 밤에 기사 쓰고 아주 악몽과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기울여서 이렇게 기사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최근 들어서 한 2년 내 국제 전쟁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터졌습니다. 신 기자, 전쟁이나 국제 정치 갈등 주요 체크 포인트 될 거라고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들었고요.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는 13일입니다. 13일에 대만 총통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총통 지지율 1위가요. 집권당인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인데 반중국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죠.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내놓은 올해 신년사가 좀 주목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양안,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동포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갖고 중화민족 부흥의 영광을 함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초에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서 이 군사적 긴장을 포함한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또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이 대선 이슈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3월에 재선 출마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 현재 가장 유력한 또 후보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현 상황상 대선이 연기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정학적 갈등이 유럽과 또 아시아 지역에서 불붙을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2024년은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1분기만 해도 뭐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총선, 미국 대선도 예정되어 있는 한 해거든요. 일단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희 대표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선거를 좀 요약하면은 반중과 친중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라이칭도 후보 지지율이 현재 1위입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지원을 하고 TSMC의 대만 생산 기지를 확장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나 대만을 조금 다르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에는 TSMC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미국의 지원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
그 반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미중 갈등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반사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해서는 TSMC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뭐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친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공약 자체가 좀 반대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는데요. 반도체보다는 산업 간의 균형 발전을 좀 중시를 하고 있고 반도체가 아닌 기타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TSMC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과 그 친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선거가 3월에 있기 때문에 이 선거 이후에는 조금 휴전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 쪽에서 좀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재건 이슈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이 한 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작년에 이제 뉴욕에서 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이긴 합니다만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했을 때 올해 연말 정도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워싱턴에서는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올 연말에 이제 대선 공백기라는 거죠, 미국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중 후보의 대만 총통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가 대만에 배치되기 전에 먼저 공격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통화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미국이 금리를 올해 언제 내릴지. 예, 요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죠.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페드워치를 보니까 3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요 확률이 거의 90% 육박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 12월 마지막 FOMC가 열렸었는데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끌어올렸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예상보다 나오면서 이 연말에 산타 랠리가 불이 붙었던 배경이 되어 주었는데요. 1월 31일에 올해 첫 FOMC가 열립니다. 현재 페드워치에 따르면은 시장은 1월에 금리할 동결할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달보다는 좀 3월에 동결할 확률을 가장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좀 앞서 나간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물가가 조금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고용 둔화라든가 좀 여전히 지켜볼 부분들이 많은데 현재 시장에서는 최소 올해 5-6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먼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고용 같은 것들의 둔화가 좀 나타나려면 최소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FOMC가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올해 첫 FOMC 1월 말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르면 3월부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아니다, 너무 섣부르다라는 관측이 양측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 올 1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통화정책회의에 글로벌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자, 그럼 곽영훈 대표님, 이미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도 접근 유효한 금리 인하기 포트에 담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이어서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를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경기 우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그 투자 포인트 키워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은 금리 인하 시점인 3월까지는 주식시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총선도 있고 하니까 3월에서 4월 사이 정도가 그 정도 조금 쉬어가시는 구간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수혜를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기업들 뭐 가까이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 기술 이전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이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올 바이오파마, 펩토론 이런 종목도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발작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쪽으로도 주목해 보심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분기 주요 일정들 하나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2분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박정원 캐스터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2분기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4월에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일에는 빅 이벤트죠. 대한민국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이겠고요. 이어서 12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25일부터 27일에는 상하이 오토쇼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섹터 등 관련주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5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1일부터 2일까지 미국 FOMC가 있고요. 14일에는 MSCI 지수 반기 리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편입과 편출의 갈림길에 서게 될지 주시해보고요. 이어서 21일부터 24일에는 글로벌 공급망 포럼이, 23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한편 다음 장도 살펴보시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월 중에는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도 살펴보시죠. 6월에는 일정이 참 많은데요. 우선 6일부터 9일까지 EU 의회 선거가 예고되어 있고요. 12일부터 13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 중입니다. 17일부터 19일에는 G7 정상들이 만남을 갖고 21일부터 24일에는 ADA 미국 당뇨학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면 26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27일부터 28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주요 이벤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월 중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예고된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이 가운데 6월에 ADA 미국 당뇨학회가 개최되어 있는 만큼 이 작년 증시를 뜨겁게 달궜고 올해도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대웅제약이 올해 초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 임상에 돌입할 전망이 있고요.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투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동제약의 경구용 GLP-1 치료제 일상 임상 계획 제출이 예고되어 있는 점도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2분기 일정까지 우리 박정원 캐스터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남이나라 우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4월 10일에 있는 22대 총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일 남짓 남은 시점이고요. 자, 신인규 기자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까? 일단은 직전 대선과 총선, 그러니까 2020년 4월과 2022년 3월 보면은 대선과 총선이 있는 달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역 인프라 개발 심리가 커질 것이고요. 유권자인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위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2023년 말에 있었던 여러 정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포퓰리즘, 핀퓰리즘이라고도 하는데 금융 쪽에서 대중영합적인 정책이나 공약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관측하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계절에는요.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주목보다는 급등락 가능성에 유의를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과 총선 당월에는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통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들 이미 연말부터 아주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어떤 테마로 엮여서 오를지 또 언제 급등하던 주가가 꺾일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광희 대표님,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과 연결된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 등 연결될 수 있는 건 다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뉴스에 의해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거나 거래량이 좀 급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조금 급등락을 발생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관련된 테마주들이 작년 말, 그러니까 12월부터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첨단 패키징, 그리고 양자기술, 항공우주 관련, 콘텐츠 관련된 예산들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24년도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9일 날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특별법으로 좀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서 만약에 현재 이제 여당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 콘텐츠에 관련된 정책 금액을 2배 이상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방산, 그리고 사이버 보안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1월 달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무엇보다도 출입국 이민청에 관련된 신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민 노동자에 대한 교육 관련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해서는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곧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정소람 기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개선 계획. 지금 이미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이번 상반기까지 그렇죠. 그럼 윤곽이 이제 서서히 개선안이 이제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에 공매도 일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이 지난 2달간 우리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상반기까지 우선 이 제한은 유지가 되고요. 올해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불법 공매도라든가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들이 윤곽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바로 올해 상반기 내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한 기간, 그리고 대주 담보 비율을 각각 91과 10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해결책을 놓고 이견들이 워낙에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돌이켜봤을 때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이번에도 좀 수혜 섹터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곽영훈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과거에 이제 공매도 금지하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 위기가 진행이 됐던 2008년도가 있을 것 같고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있었던 2011년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그 공매도 금지 시절에 보면은 연속적인 금리 인하 부분과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1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양적 완화만 좀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이번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아까 서두에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일각에서도 이렇게 일각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공매도 금지 구간과 현재 매크로 환경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교역량의 증가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코스피 EPS의 추정치의 방향성이 뭐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번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면 당연히 고밸류가 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은 좀 수출주 위주로 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아주 좋게 예상하는 반도체 부분과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성 저금리 수혜주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미디어 또 2차 전지 화학 쪽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준의 박정원 캐스터 지금 쌍으로 나와주시죠. 네, 이번에는 하반기 주요 일정들 살펴볼까요? 네, 7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일정 준비했는데요. 먼저 7월부터 전해주시죠. 네, 7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요. 또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또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7월 26일부터는 2024 파리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이 올림픽은 8월까지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올림픽의 열기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21일부터 25일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게임스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2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 그리고 월말에는 연준의 잭슨홀 컨퍼런스 등 금리 결정의 핵심이 될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도 살펴볼까요? 네, 9월에는 6일부터 10일까지 베를린 국제 가전박람회가 있고 또 18일부터 19일까지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애플의 아이폰 16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10월에는 또 어떤가요? 네, 10월에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를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는 IMF와 세계은행 정례회의가, 10월 중에는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입니다. 11월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5일에는 미국의 가장 큰 대통령 선거가 있죠.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대선 결과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7일에는 MSCI 지수 반기 리뷰가, 또 11일에는 중국 관군제가 있고 18일에서 19일에는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2월도 전해주시죠. 네, 12월 18일부터 19일에는 올해의 마지막 FOMC가, 24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반기도 꽉꽉 채운 증시 일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슈와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저희가 꼽은 두 가지 모멘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준혜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저는 11월 11일 중국 관군제 수혜주로 화장품주를 꼽아봤는데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관군제에는 국내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관군제에는 화장품 ETF가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올해에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마녀공장 등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은 캐스터는 올림픽 수혜주를 준비했죠? 네, 저는 올림픽 수혜주를 꼽아봤습니다.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주의 견조한 흐름이 전망되는데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광고 섹터, 제일기획과 이노선의 활약을 기대해보고요. 하림과 교촌 F&B, 하이트 진로와 롯데칠성 같은 식음료 업종, 그리고 SBS를 포함한 방송 섹터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2024년 증시 일정들 체크해봤는데요. 올 한 해도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 계획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 증시 캘린더 살펴봤습니다. 네, 올 여름에 이제 드디어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파리에서 있군요. 올해 지금 정리한 거를 보면은 올해는 역시 선거 굉장히 이제 많고 또 전쟁 주목해야 되고 금리 주목해야 되고. 지금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만 6주일마다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조절을 하고요. 특히 올해는 기준금리 언제 내릴지 우리가 계속 관심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큰 이슈, 글로벌 가장 큰 이슈가 미국 대선입니다. 11월 초에 예정이 돼 있죠. 자, 신인규 기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재선 여부가 지금으로서는 또 큰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여러 잡음들이 있는데 이 여러 잡음을 다 제쳐두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현재 538이라고 이 선거 통계내는 이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요. 지금까지 나왔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지지도 39.5%입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50%를 넘은 적이 없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왔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말은 현재 재선이 그렇게 그린라이트, 청신호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재선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곧 현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중도에 폐기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무엇보다 연세가 조금 너무 많으시죠. 연세도 조금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잡음을 좀 제쳐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잡음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는 11월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하나 살펴볼 거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공약들을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가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유가를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조치인데 원래 화석연료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공약과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것이 민주당이었는데 기존 정책과 다른 움직임을 조용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금 더 여당 자체에서 커질지 이건 먼저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두 후보의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만큼 어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선거 전 업종별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지금 확률상으로는 39.5%밖에 되지 않지만 바이든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시 우리는 어떤 업종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유강희 대표님? 네, 일단 전통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IT가 좀 수혜주로 언급이 되는데요. 좀 재밌는 상황이 현재는 이제 그런데 정당에 따른 수혜 업종이 좀 모호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금융,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IT가 수혜 업종으로 언급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수혜 업종들이 국제 정세 흐름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에너지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때 수익률이 좀 안 좋았었고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주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히려 또 취임 직전에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했을 때 이런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취임 전까지가 조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공통적인 키워드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통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수출 관련된 것들이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자국의 좀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경쟁들은 좀 치열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2024년도만 좀 본다라고 하면은 고대역폭 메모리 중심으로 좀 반도체 섹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서비스들이 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성장이 되면서 각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들을 좀 설립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 장착 차량들이 증가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설비에 대한 투자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등과 연결을 해서 건설기계 섹터들이 올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이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빼놓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좀 그린 인플레이션 부담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도 지원을 하면서 23년도에 미국 재정 적자가 22년 회계년도보다 한 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재정 부담 속에서 그린 에너지를 좀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 혹은 영국처럼 좀 속도 조절을 할까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그리고 풍력 발전 설비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달리 4년마다 대선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바이든이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탈환을 할지 지금 기추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결정 안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굉장히 유력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해 선거에서 정권이 4년 만에 바로 그냥 교체가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정 기자 어떻게 지금 설명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네. 사실 이 트럼프가 2016년도에 당선이 됐을 때도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좌가 하루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출렁였던 것들을 또 기억을 네. 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그날 당일에는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가 당선 후 시간이 좀 지나서는 오히려 증시가 좀 급등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 정치적인 것들이 아주 또 중요하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이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에서 실제로 이 트럼프 시즌2가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아무래도 뭐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전 정부의 좀 핵심 정책들을 뒤집거나 수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온 IRA법,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공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법안을 실제로 좀 폐기하거나 수정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전에 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혜택을 받았던 전기차라던가 배터리 이런 친환경 관련 에너지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출렁이기도 하고요. 또 좀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또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스타일이 워낙에 좀 화끈합니다만은 좀 자국 우선주의, 또 미국 고립 이기주의에 좀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을 조금 더 이 우선시하는 전략. 그래서 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트럼프 당선이 주는 효과가 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올해 내내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 향방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공화당 후보로도 선출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또 높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통 에너지로의 회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곽영훈 대표님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어떤 기업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방금 전에 전통 에너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미국 쪽에 그 기업을 먼저 보면 옥시덴탈이라든가 세브론 이런 종목들을 함께 좀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게 이제 현재 새로운 선거 공약이라든가 과거에 전 대통령 시절에 또 통과되었던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봤을 때는 이번에 첨단 과학 기술 쪽을 좀 적극적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AI는 이제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양자 기술 쪽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고급 통신으로 봤을 때는 이제 5G 통신망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 기술 이런 쪽을 기술의 쪽에도 호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 쪽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첨단 또 모빌리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 우주라든가 드론, 그리고 초음속 비행, 우주 항공 자율주행 이런 쪽이죠. 좀 더 IT 쪽과 AI 쪽과 우주항공 쪽에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과도한 기술 지원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동차 쪽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에게는 조금 위협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뭐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자동차 쪽, 내연기관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선거 공약에 보면은 또 뉴 내셔널 디펜스 플랜이라고 해서 방산주 쪽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산주 하면 또 함께 볼 수 있는 게 우주 항공이죠. 이런 쪽으로 해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광희 대표님, 이 미국 대선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이거 미리 가늠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이제 대선까지는 굉장히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런 이른 시점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3월에 러시아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좀 휴전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는 좀 건설기계 관련된 것들을 좀 좋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의 핵심 정책은 IRA라고 생각을 네, 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속도 조절 부분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 자체는 변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질 시 IRA 관련 수혜가 예상됐던 종목들의 타격도 함께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안고 가셔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그 속도 조절 부분에 대한 말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도 있을 그러네요. 거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매년 나오는 얘기가 상저하고 얘기인데요. 우리 곽 대표님, 올해 증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올해 6번 정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 자체가 된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기업들마다 비용을 좀 낮추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저는 상관없이 글로벌 트렌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우주항공 쪽, 환경 쪽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고하 고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분 좋습니다. 네, 유광희 대표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올해 증시 전망.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올해 증시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은 대표님과 의견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막상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올랐던 부분만큼 또 매물이 출회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서두에 이제 방송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출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비용이 이제 저렴해지는 거니까 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태형 건설을 통해서 네.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주의롭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출렁임을 이용해서 매수 시점으로도 이용해 볼 수 있을 만큼 올해 증시 내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예단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쭉 좋아지고 올해야말로 우리 꼭 원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첫 거래일 올해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캘린더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신년 특집 2024 증시 캘린더.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정소람 기자, 에이블에셋 유강희 대표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